행복해지고 싶다. 불행해지지 않고 싶다.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것을 떠올린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 잘할 때의 자기 모습을 늘 떠올리며 그 모습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기대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그렇다. 다소 실망하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모범생다운 결론을 내린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다음 시험에는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원치 않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좀 복잡하다. 공부 못하는 걸 피하려는 사람의 경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다. 이는 공부 잘하는 걸 목표로 한 사람, 즉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인정받는다 라고 믿는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공부 못하는 걸 피하려는 사람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자기 모습에 당황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평소 그렸던 부정적인 이미지에 자신을 갖다 붙인다. 성적 떨어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는 나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목표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잡았을 때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간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궁금해한다. 반대로 성적이 나쁜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자세히 연구한다. 그리고 어떤 나쁜 결과를 만나는지 알고 공포를 느낀다. 물론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거나 늘 기대한 대로 성적이 나온다면 두 경우 간의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 대부분은 굴곡이 있고 슬럼프가 찾아온다. 문제는 이때 생긴다. 행복해지고 싶은 목표와 불행해지지 않고 싶은 목표 간의 차이는 걸림돌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 부정형 목표는 두려움을 부른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못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뇌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험,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서도 험담의 대상이 되고 외로움에 빠지는 상상을 한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 늘 밝은 웃음을 짓고 남들이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외모와 행동을 취하는데 익숙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련은 온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개팅 상대에게 퇴짜 맞기도 하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한다. 이때 부정형 목표가 세워져 있던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떠올린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에 집중한다. 누구에게 화났던 일, 비도덕적인 욕구와 욕심을 떠올린다. 그러면 나에 대해 실망하게 될 거야, 나를 무시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고개를 든다. 여기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난 특이해 라는 생각마저 다가오면 폭탄에 불을 댕기는 꼴이다. 자기만 특이하게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가까이에 쌓아두었던 폭탄이 터지기 쉽다. 두려움은 예방주사가 아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성적이지 않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말한다. 사람들이 왜 너에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 너를 봐. 얼마나 예쁘고 능력 있고 착한데. 이 말에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맞아.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나 이상한 거 아니지? 하면서 극복해내곤 한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설득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감정에 갇혀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 대화란 논리적인 과정인데 그냥 불안해, 사람들은 실망할 거야 라는 말에는 논리적인 대응과 설득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폭발해버렸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가 한두 번 나무랐을 뿐이건만 그렇게 서럽고 불안할 수가 없고 모두 자신을 싫어한다고 되뇌며 울컥 눈물이 솟는다. 억울함과 분노도 동반한 감정이다. 이들은 자신이 지적당한 것이 업무가 아닌 인격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워할까 생각한다.
이미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더 심각하다. 내가 봐도 나는 일을 참 못해. 혼나는 게 당연하지. 난 끝장이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알아버린 거야. 라며 자신을 낙인 찍는다. 자존감 결여는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가 되기도 한다. 관계에서 트러블을 경험하고 그걸로 속상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깎아내리면 그렇게 된다. 나는 쿨하지 못해. 프로답지 못해. 한번 혼난 걸로 이렇게 오래 꿍한 거 보면 너무 감정적이야. 라며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식이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두려움이 폭발한 경우가 많다. 부모는 아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한다. 너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외톨이가 될 거야. 라며 핀잔을 준다. 그 순간에는 아이가 두려워해도 그래야 사랑스러워지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방주사가 아니다. 거절이라는 병균이 침입했을 때 항체가 되어 싸워야 할 자존감을 소진시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핵심 감정이 되어 폭발해버리고 만다. 자기 머릿속의 오류들을 수정할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일이다. 당당한 사람이 사랑스럽다. 모든 이에게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누구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문제는 늘 생기기 마련이다. 사랑받고 싶지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칭찬받고 싶지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만 존재할 수는 없다. 누구나 내면에 문제가 있다. 남들이 알면 놀랄 욕망도 있고 욕심도 질투와 시기도 숨어 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고 기대고 싶은 의존 욕구도 있다.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다. 그런 수많은 것들을 뭉뚱그려 이드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들에겐 자아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선량한 나, 즉 초자아가 있다.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초자아라면 그 반대편에는 이드가 숨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랑받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드가 있다. 그러니 자기한테 이드가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나쁜 학생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기. 오늘 저녁에는 거울 앞에 서서 사과를 해보자. 미안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나를 미워했어. 미안해.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숨기려고 했어. 당당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소리내 말하자. 우리는 그동안 자신에게 만족을 못했다. 나를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우리의 외모를 사랑하지 못했고 성격을 불만스러워했고 처지를 비관했고 처한 현실을 부끄러워했고 꿈을 숨겨왔다. 자신에게 참 미안한 일이다. 따라서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자존감이 낮았던 과거의 나와 노력 중인 현재의 나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높아심에 덧붙이자면 자신에게 사과할 때 쓸데없는 변명이나 구실은 덧붙이지 말자. 예컨대 내가 나를 그렇게 다그친 건 나 잘되라고 그런 거야 라든가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으면은 애당초 두려워할 것도 없었지 같은 말은 사족이니 꺼내지 않는 게 좋다. 그저 자신에게 잘못한 점이나 미안한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해보자.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을까? 자존감의 가장 대중적인 의미는 자아 존중감이다. 말 그대로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가를 뜻한다. 자존감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지 최근 나오는 육아 서적을 보면 칭찬을 강조하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 이처럼 높아진 교육 풍토와 의식 있는 부모들 덕분에 요즘 아이들은 중장년층에 비하면 자존감이 꽤 높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지금 성년이 된 대다수는 부모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는커녕 잘못했다고 혼나거나 심지어 발가벗겨져 문 밖으로 쫓겨났던 경험이 더 많을 터. 그렇게 직접 지적하거나 창피함을 유발해 복종하도록 하는 육아법이 일반적이던 시절이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생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숙지한 아이라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부모나 세상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 당시는 그게 정상이었고 대다수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잊고 산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막상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또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인정받거나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란 반드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 상담을 해보면 부부 생활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남편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다.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쓸모 있는 존재, 유용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데 번번이 그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덤빈다. 직장 문제나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아내에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해결을 해주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남편은 그때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남편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내가 나를 쓸모 있는 존재로 생각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남편의 자존감이다. 한편 부인의 자존감은 공감에 달려있다.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한다고 여기면 부부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부부 치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다. 성숙한 부부들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 곧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므로 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안다. 인정받는 것에 관해 얘기를 하니 학회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하던 날이 기억난다. 긴장을 많이 했다. 연단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를 불러준 것은 고마웠지만 부담이 너무 컸다. 나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경력도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자리에 괜히 와서 무시라도 당하면 어쩌나, 바쁜 사람들 시간 낭비나 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연이 시작되자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발이 떨렸다. 근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며 읽어 내려갔다. 그 와중에도 내가 초보라는 사실을 청중이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청중 사이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준비한 자료를 누군가가 촬영하는 소리였다. 이윽고 찰칵 찰칵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청중 쪽으로 몸을 돌리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긴장이 풀렸다. 허리가 펴졌고 그제서야 평소 목소리를 되찾았다. 내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 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사실 연단에 오르기 전부터 나는 한 가지 의문에 시달렸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까? 라는 의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회장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도 풍부한 분들이 많았다. 이런 분들이 내 강의를 듣는다니 부담스러웠고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빠졌다. 그런 압박감은 준비를 더디게 만들었다. 가뜩이나 진료가 끝난 후에 혼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료는 너무 진부해 보였고 내 번역이 옳은가 하는 의심과 싸워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심해졌다. 경력이 없다는 점,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기회를 남에게 넘겨버릴 뻔했다. 나는 청중을 실망시킬까봐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누군가 하품을 하거나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나 등 온통 내 걱정으로 가득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내가 그랬듯 전문직 종사자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현재 돈도 잘 벌고 다른 면에서도 모자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늘 쫓기며 산다. 왠지 모를 불안과 초조함에 잠을 못 이루거나
심한 경우 술을 마셔야만 잠을 이룬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강박증에 시달린다. 강박증은 한 가지 생각이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지워지지 않는 증상이다. 이들의 강박증은 실은 어릴 때부터 예컨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던 경우가 많다. 1등을 하지 못하면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등등.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헌신적인 부모도 있지만 이처럼 강박증을 심어놓을 정도로 자녀에게 불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부모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자녀 혼자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내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에너지를 일으킨다. 이 방법은 꽤나 중독성이 있어서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이 방법을 쓴다.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는 쓸모 있는 의사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다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 방법만 가지고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한도의 에너지를 넘어가면 이 동기부여는 불안과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좋은 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묶여 한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독자들에게 훈계를 하는 나를 발견했고 결국 판매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겹쳐 글쓰기를 전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방식은 학생 때까지 유용한 것 같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못 가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는 시험 기간이 없고 담임 선생님도 없다. 1년 내내 평가에 시달려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대상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게다가 특정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 정치적이라는 평가까지 듣기 십상이다. 평가가 아닌 과정에 몰입하라. 사회생활에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가치를 인정받는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없다. 뚜렷한 성적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투표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느끼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여러 사회에 동시에 속해 있다. 직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가정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가정에 몰두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다. 배우자에게 잘 인정받으려 하다가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모든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몰입하면 된다. 평가는 나중의 일이고 과정은 현재의 일이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오늘 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다. 가령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평가는 수능 시험 당일이고 과정은 오늘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다. 오늘 공부할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 말이다.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현재의 영역도 아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상처가 적다. 비록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은 훌륭했다는 만족감이 남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내 강연 얘기로 돌아오자면 요즘 나는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펼쳐보기 위해서, 내 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 비해 훨씬 나에게 몰입하게 됐다. 여기까지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이제 슬슬 책을 덮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책 좀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도 들지도 모른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때는 차라리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게 낫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샀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기왕 샀고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이면서도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목표를 정해주면 성공할 확률도 그만큼 커진다. 예컨대 고등학생에게 너는 왜 공부를 하니? 라고 물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거나 엄마가 좋아할 테니까 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닐 확률이 높다. 차라리 서울대학교에 가면 고액과외도 할 수 있고 취직도 잘 되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더 높다. 그처럼 이 책을 읽고 이루고 싶은 변화에 대해 적어보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좋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까지 생각해보자.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자.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운 후 연애를 잘하고 싶은지, 이별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지, 타인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몇 개가 되든 상관없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직업이 있다.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한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남들도 부러워하는 직업이다. 물론 한국의 의료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나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하지만 이 일 말고 무슨 일을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다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일보다 딱히 윤리적인 일도 못 찾겠고 더 안정적인 직업도 못 찾겠으며 나와 더 잘 어울리는 일도 못 찾겠다. 아마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 물론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 직업에 회의를 느낄 때도 많다. 일하는 동료는 좋은데 병원이 부도가 나버렸을 때도 있었고 돈은 잘 버는데 다른 면에서 갈증이 생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직장과 직업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직장과 직업은 다르다. 직장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업은 좋아할 수 있다. 또 직업과 꿈도 다르다. 나는 직업이 의사지만 작가가 되는 꿈을 버린 적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가 의심스러울 땐 직업, 직장, 꿈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이 세 가지 모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3포 세대의 자존감.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상맞던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난방도 되지 않던 시절이 좋았다니 처음엔 나도 거짓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중년의 나이가 되어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취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그렇다. 문명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삶의 질적 측면에서 우리는 옛날보다 더 힘들고 혼란스러워졌다. 옛날엔 목표가 단순했다. 많이 갖고 편하면 얼추 행복했다. 배불리 먹고 농사지을 땅을 많이 갖고 아이를 많이 낳고 적당히 돈을 벌면 좋겠다. 지위가 올라가고 오래 일하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또 이 모든 것이 지금처럼 어렵지도 않았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방향까지 고려해서 뛰어야 한다. 이른바 명문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학에 입학해도 학자금 융자 걱정, 취업 걱정을 해야 한다.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도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한다. 어른들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막상 아무리 달려도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다. 이러니 당연히 자신이 뛰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길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인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꾸 질문하게 된다. 과거엔 중년을 넘어야 비로소 품었던 의문을 요즘은 청년 시절부터 갖게 된다. 누구나 그렇게 산다거나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위로, 가족이 있지 않느냐는 말로 위안을 얻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월급을 수십 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 열심히 준비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세상, 매뉴얼대로 일해도 부사장 한마디에 비행기를 돌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긴 어딘가? 과연 이 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요즘엔 대학 졸업반의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진로 고민에 빠져 있다. 이 직업 좋아요. 이거 해보세요. 하고 자신있게 권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꽤 인정받고 안정됐다는 의사 지망생들도 다르지 않다. 가끔 만나는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묻는다.
정신과 의사가 적성에 잘 맞나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선택에 후회는 없으세요? 라고 대놓고 하는 질문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물어야만 하는 현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종이라고 해서 힘든 의대 생활을 견뎠는데 파산 신청 1위가 의사라고 하니 혼란이 올만도 하다. 법 쪽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수년 준비 끝에 겨우 고시를 통과해도 취직이 되지 않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니 말이다. 과거엔 19이 되면 대략적인 직업이 정해졌다. 의대생은 의사가 되고 법대생은 법조계로, 공대생은 대기업에 무난하게 취직해서 고유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장래 희망이 곧 직업이고 그 직업을 가진 이상 인생은 무난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졌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구분이 안 된다. 피부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약사가 하는 일을 한의사가 하기도 한다. 같은 직장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업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때론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현실, 만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헷갈리고 대체 누구와 비교를 해야 할지 어디쯤에서 만족을 해야 할지도 헷갈린다. 자존감을 훼손하는 직업. 우리는 직장과 직업에 만족해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가고 있고 경제적인 안정감도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요즘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널려 있다. 자신의 선택에 회의가 들고 능력 부족이나 자괴감에 시달리게 하는 환경이 수두룩하다.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만들어낸 것이 많은데 M1 자기 탓과 죄책감에 빠져드는 사람도 많다. 이 중에서도 유독 자존감이 떨어지는 직업군이 있다. 계약직, 비정규직.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 결혼, 계약 커플, 계약직 모두가 쓸쓸한 여운을 남긴다. 직원은 직원인데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사람들. 정규직이 아닌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외부 상황도 상황이지만 계약직 스스로 느끼는 감정도 매우 치명적이다. 예컨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원래 내게 주어진 일인지 계약직이라서 떠맡은 일인지 하는 의구심에 시달려야 한다. 정규직 교사는 겨울방학이 휴식이지만 비정규직 교사들은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워킹맘.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상처가 있다.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첫날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린다. 사회활동하는 엄마가 더 멋지다고 다짐해보지만 아이를 잊고 마음 편히 일에만 매달리는 엄마는 흔하지 않다. 또 막상 일에 집중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난 좋은 엄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대다수 워킹맘들은 퇴근 후에 집안일도 하고 있다. 심신이 지쳐가는데 자신의 직업과 처지에 가치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전업주부.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기는 주부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로는 육아와 가사를 하는 전업주부의 역할이 웬만한 직장 남성의 역할만큼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막상 주부를 대하는 시선은 편견투성이다. 직장에 다니다가 주부가 된 경우는 더 심하다. 주부로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라는 생각이 수시로 든다. 게다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맡은 일을 처리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집에 있는 자신의 상황이 애착에 생기지 않는다. 직장은 힘든 만큼 월급이라는 보상이라도 있지. 주부에게는 그 알량한 돈마저 뛰어넘을 보상이 없다. 감정 노동자. 이들 대다수는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늘 미소를 띄어야 한다. 승무원, 은행원, 안내원, 판매직, 상담원 등은 보이는 모습 이면에 엄청난 고뇌를 안고 산다. 하루 종일 웃느라 얼굴에 경련이 날 지경이지만 퇴근 후까지 그렇게 웃고 있는 이들은 본 적이 없다. 동료의 사직을 바라보는 직장인.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장이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직이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상관의 잔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새 직장인들의 꿈이 되었다.
그래서 동료가 사직서를 내면 마음 한쪽에서 부러움과 자괴감이 고개를 든다. 수험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건 희망 때문이다. 언젠간 이 생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리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번번이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좌절감이 극에 달해 있다. 마음 고쳐먹고 도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성공 경험이 지체될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대체된다. 전문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이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은 대다수가 직무에 시달리고 정년도 없다.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도 많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돈이라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전문직 종사자가 꽤 많다. 직장 만족도, 직업 만족도, 자기 만족도를 구분하라. 많은 직업들이 직장에서의 상황 때문에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다. 앞서 소개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직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장은 힘든 곳이다. 그래서 월급을 준다. 그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준다. 안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이 그렇게 달콤한 곳이고 가치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돈을 줄 리가 없다. 미안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돈을 쥐어준다. 물론 행복을 안겨줄 때도 있다.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동료도 직장에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시적이라 궁극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조금 심하게 말해 직장은 우리를 이용하고 힘들게 하고 화도 나게 한다. 그래서 직장은 우리에게 미안해한다. 잘못했다며 한 달에 한 번씩 합의금을 준다. 월급은 이만큼 줄 테니 부디 참아주세요. 당신의 시간을 이만큼 내가 썼으니 이걸로 대신하세요. 라는 뜻의 위로금이다. 내담자 중에는 직장 생활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짐작컨대 힘든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최면도 작용한 것 같다. 이들이 갖는 환상은 직장은 꿈을 이뤄주는 곳, 멋진 커리어 우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인간 드라마가 있는 곳이다.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 인기를 얻었던 미생처럼 직장 생활을 비교적 잘 다룬 드라마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불의에 맞서고 인간적이기까지 한 과장은 현실에서는 사장까지 가기 어렵다. 꿈, 성장, 자아실현, 가족 같은 분위기는 죄다 사장들이 꾸며낸 환상이다. 직장은 일을 끊임없이 시키고 그 대가를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생색이나 내는 곳일 뿐이다. 그러니 부디 직장에서 자존감을 시험하지 말 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직장과 직업, 꿈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한다. 나처럼 직업에는 만족하지만 근무하는 직장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직업은 별로지만 지금 일하는 직장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과 인생은 분리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재 자신의 인생까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타인의 자존심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근 이후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 퇴근 이후의 삶도 엄연한 인생이고 주말도 중요하다. 근무 시간에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까지 안고 오거나 못다한 회사 업무를 갖고 올 필요도 없다. 직장에 대해 오래 고민한다고 일이 해결되지도 않는다. 직장은 직장이다. 우리는 직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가끔은 직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완전히 비워야 할 때도 있다.